10개 영상을 다 시청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에 100% 도달.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 도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시리즈를 만들었죠. 40세 은퇴하기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고, 그 부의 추월차선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개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자그마치 영상을 9개 만들었는데, 당연히 10번째 영상, 10번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40세 은퇴 시리즈, 추월차선 시리즈, 여기서 엑기스,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다시 한번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10번 영상, 10번 영상에서 결론이 나와야겠죠. MJ, 그러니까 부의 추월차선 그 책을 쓴 그 저자는 부의 추월차선에서 직장인의 길을 루저의 길로 매도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개슈레기 같은 거, 남을 위해서 일하더니, 냄새나,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을 완전히 매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길만이 거의 유일한 경제적 자유의 길로 묘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을 가던가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은 여러분이 직장인의 길을 택하든 사업의 길을 택하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뽑아봐야 할 텐데요. 자, 일단 돈을 모으기 시작하기 전에 왜 경제적 자유를 바라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렬한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경제적 자유를 아마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분명히 보릿고개가 있고 어려운 구간이 있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사흘 나흘 만에 경제적 자유 도달, 그런 거는 절대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또 빼고는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분명히 몇 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버티려면은 아주 강렬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거를 볼 때 이게 지금 그냥 단기적인 만족인가, 내가 이 백을 사고 이 차를 사는 게 지금 내가 3개월 동안 해피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내 장기적인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그 40세 은퇴 시리즈에서 이런 걸 강조를 했죠. 그 정석적으로 보면은 장기적 행복은 뭐 인간관계, 그리고 보람 있는 일, 건강, 그 평생 학습, 뭐 운동, 뭐 이런 거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 그 시간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얽매이지 않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장기적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릅니다.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일단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전부터도 일단 내 돈을 그 행복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출, 나를 그다지 행복하지, 만들지 못하거나, 뭐 그냥 쓰도 말고, 또는 조금 전에 말한 뭐 이제 명품백 사기, 뭐 또는 뭐 비싼 차 사기, 이런 지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게, 주간의 습관은 10년을 걸치면은 752배로 돌아오고, 그리고 월 습관은 10년 만에 173배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아마 40세 은퇴 시리즈 그 2탄인가 3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그 뭐 커피 마시는데 뭐 3만 원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에 그 무심코 제가 습관으로 쓴 3만 원이 752배,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 커피 습관을 끊었더라면은 10년 후에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계부 작성 및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지출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직장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부자의 마인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자의 마인드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추월차선 시리즈 4탄, 5탄에 분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기서는. 그리고 추월차선 4탄, 5탄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요. 네, 뭐 대충 이런 얘기죠. 네, 6번, 7번, 8번, 9번, 10번 커미트먼트,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맞춤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인으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성공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욕심이 크지 않은 싱글이나 또는 무자녀 부부에게는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축률 70%면은 10년, 저축률이 50%면은 15년 후에 경제적 자유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계산한 거는 그 40세 은퇴 시리즈 제 2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저도 경제적 자유를 뭐 이제 84세에만 도달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반대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마 되었지? 내 자산이 얼마더라? 당신은 누구야? 나 네 부인이야. 내가 부인이 있었나? 나는 누구지? 네, 이렇게 반침에 걸려가지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좀 리즈너블하게 젊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거는, 이거는 저도 MJ랑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려면은 직장인은 저축률 70%가 가장 좋고, 네, 최소한 50%는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MJ는 직장을 고문으로 표현을 했지만 의외로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에 12년 다니는데 뭐 한 대체로 8, 90%는 굿, 10에서 20%는 별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번 안 가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한번 직장에 가볼 거는 솔직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뭐 학교 나오고 뭐 대학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친한 사람들이만 몰려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같이 일해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성격이 나오는 거고,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게 또 뭐냐 하면은 내가 절대 평생 만나지 않았을 그런 이제 희한한 캐릭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우 다양한 캐릭터들, 성인 군자부터 개새끼까지 다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소위 그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걸 배우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야, 직장 대박. 그래서 한 번을 해볼 거를 꼭 추천합니다. 물론 평생 하라는 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특히 여러분이 싱글일 경우에는 해외 주재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저축률 70%를 도달하려면은 거주비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주재원을 하면은 거주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외 주재원을 할 수 있는 직장, 이거 좋은 겁니다. 영어 좀 잘 배워 놓으시고요. 네, 여기 보세요. 자, 얘네들이 이제 사내 커플이라고 치면은, 니네 둘 있잖아. 애, 차, 게 없으면은, 그리고 저축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젊게 은퇴 가능합니다. 경제적 자유 가능해요. 네, 그리고 네, MJ는 직장을 지옥, 고문으로 표현을 했지만, 네, 실제 현실에도 이런 직장들이 뭐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내가 미친 영향이 최소한 50%는 넘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 직장 다니면은 맨날 어느 팀에 가도 맨날 툴툴거리고 맨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어딜 가든 무난하게 잘 버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이 사실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직장 생활 잘하고 못하는 거는 나에게 50% 이상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당신이 싱글이면은, 자, 여기는 지금, 네, 무자녀 부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싱글이 된다고 했습니다. 싱글은 두 번째 길이 있죠. MJ처럼 학교 후 곧바로 이제 사업으로 올인을 하는 길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뭘 알아야지 사업을 하죠. 네, MJ도 나중에는 사업을 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 전에 진짜 거의 10년 동안에 아주 비참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업하자마자 맨날 번번이 실패해가지고, 네, 그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는 정말 다 했다고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심지어 매춘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맨날 사업 실패하고, 노가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또 사업하고 실패하고, 또 노가다 하고, 네, 제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특히 한국 학교들은 인생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소위 그 사회생활, 사업,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 이거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글을 읽고 쓰고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후부터는 사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뭐 다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가 졸업한 아이는 저는 사실 무지 플러스 무경험 플러스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대학생 파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아리 삐삐삐삐삐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무지, 한 게 없기 때문에 무경험, 그리고 심지어 망상. 망상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한번 다녀보고 경험이랑 돈이 쌓인 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대박을 노리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싱글들은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직장만 쭉 다닐 수도 있고, 직장 한번 다닌 다음에 경험과 돈이 생긴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트레이딩,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 번 거래할 때 총 자산의 2% 이상을 말아먹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사업을 뭐 그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40만 원 이상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총 자산 2% 이하로 잃는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돈이 별로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소위 유튜브 사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투자한 돈이 뭐 카메라 뭐 등등 다 합쳐가지고 10만 원이 안 될 거거든요. 물론 제 자산은 2%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때까지 시도를 하죠. 사실 처음부터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실패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총 자산 2% 이하를 말아먹으면은 계속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쌓여가지고 성공을 하는 그날까지. 네, 그리고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사이드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망하고 있을 때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가 점점 커지면은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직장을 나갈지 아니면은 둘 다 같이 할지 뭐 이런 거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망할 확률이 90%입니다. 95%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월차선 시리즈, 여기서 추월차선 2탄, 3탄에서 주요 레슨을 복습하면은 그래도 90에서 95% 망할 확률을 뭐 그래도 한 뭐 70%? 80%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MGA가 추천하는 가능 사업은 대여 사업, 인터넷 컴퓨터 사업, 컨텐츠 사업, 유통 사업이고요. 사업의 5대 법칙은 필요성, 진입, 통제, 규모, 시간,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law of effection, 영향력의 법칙.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으면은 추월차선 시리즈 2탄, 3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있는 부부 얘기도 좀 해야겠죠. 지금 자녀 없는 부부 얘기를 했고 싱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시나리오가 나온 거 맞죠? 그죠? 그치? 싱글이냐? 부부냐? 애 있는 부부냐? 그죠? 그게 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대책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답이 안 나와. 곰곰 생각. 1년 후. 다시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네. 이러고 있었는데, 따단, 부의 추월차선 책을 보고 아이디어가 드디어 10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오호! 예를 들면은, 한마디로, 한 명이 직장을 다니면서 지출 관리를 하고요. 한마디로 최소한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사업을 해서 대박을 노리는 겁니다. 따다단 따단. 뭐 예를 들면은 한 명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를 하면은 평일에 돌아다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사실상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한 명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두 번째 사람, 그 한가하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래도 애를 낳는 것보다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것이 경제적 자유 차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미 애를 낳아버렸다. 그래도 방법이 있느냐? 저는 바늘처럼, 바늘 정도는 아니고 길이 좁아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길이 있다라고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그리고 물론 이 방법 무자녀 부부에게도 적극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한 명이 직장 및 지출 관리 플러스 한 명이 사업, 이게 애가 없으면 당연히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애가 있으면 이거를 하면서 누군가 또 애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복잡합니다. 무자녀 부부가 당연히 이거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벌써 내가 애가 5이구나, 이거를 어쩌지?
아직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심지어 우리의 그 제왕 워렌 버핏도 이남 일녀입니다. 애가 셋이나 되는데도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의 반열에 올라간 걸 보면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면은 네, 가족 상황마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추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싱글은 네,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률을 쌓아가지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네,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걸 점점 더 키워가지고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무자녀 부부는 네, 둘 다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률을 채우든가 아니면 한 명 직장 플러스 한 명 사업 이 방법이 있고요. 자녀 있는 부부는 네, 둘 다 직장 플러스 높은 저축률 이게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고정 지출이 애들 때문에 왕창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좀 보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야? 넌 지금 15년밖에 안 된 옷을 갈아입는다고? 너 미쳤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왕따 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 방법은 불가능한 것 같고 한 명 직장 플러스 한 명 사업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 40세 은퇴 시리즈, 주얼차산 시리즈, 네, 10개에 걸친 영상 대하 드라마, 이게 드디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10개 영상을 다 시청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의 100% 도달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달할 가능성이 99%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예! 네, 여기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요.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콘트 채널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콘트 제작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채널의 매력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칼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는 가치 전략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성장 전략을 설명드렸고 이번엔 성장 가치 전략이 나옵니다. 예, 9월 말에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이 나오는데 여기 당연히 많은 전략들이 들어있죠. 이 전략들 정말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퀀터 스펙 테스팅 화면이 뭐가 나오는지도 다 뜨니까요. 그래서 자산 배분 플러스 마켓 타이밍 플러스 종목 선정 이걸 다 합쳐가지고 복리 15에서 20% 그리고 MDD가 10% 미만인 전략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늘 10권을 갖고 다니면서 초보가 보이면 한 권씩 이렇게 휙 던져주시면 되고요. 본인 그리고 딴 사람들이 뭐 생일이 있거나 뭐 명절이 있거나 기념일이 있거나 승진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냥 이 책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유일한 선물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자, 이 책에서 위력적인 전략이 나오는데 이 책은 주로 가치 지표와 성장 지표를 분석을 합니다. 예, 제가 우량주 지표는 뺐어요. 귀찮고 그리고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는 초보에게 가장 심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 플러스 4 팩터를 뽑았습니다. 보면은 자 매출액이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있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기타 이익과 비용을 빼고 세금을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4개의 지표가 자 성장하는 지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을 요 지표들로 나누면은 각각 PSR, PGPR, 포어 그리고 퍼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개 지표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8개 지표가 위력적인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퀀터스에서는 이제 다 최신 분기를 본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퍼나 PSR을 계산할 때도 시가총액을 최신 분기 이익 또는 매출액 뭐 이런 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최신 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최신 분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회 사회악 필터가 중요하죠. 네, 대한민국 5대 사회악, 한국 상장 중국 기업, 적자 기업, 관리 종목, 지주사 그리고 금융사를 무조건 뺍니다. 요거만 해도 우리의 복리 수익이 7% 증가를 하거든요. 참고로 퀀터스는 생존 편향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냥
백테스트를 들어가 보죠. 백테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터스 들어가가지고, 유니버스, 네, 저는 보통 소형주는 그 전체 주식은 거래수 0.5로 하고, 소형주는 1로 합니다. 0.5 또는 1로 주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 필터에서 이 5대 사회학을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요. 팩터로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팩터가 8개가 들어갔죠. PGPR, 퍼 PSR가 들어가고, 밑에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매출 총이익 성장률, 요 8개 지표가 있고, 각각 8개 지표의 순위를 계산해서 평균 순위를 매기면은, 이 전략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트레이딩 설정에서 분기별로 하고 20개 종목으로 하고 뭐 전략 이름은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겠고 자 우리 8개 팩터가 잘 들어왔나 여기서 체크를 해본 다음에 백테스트를 클릭 누르면은 30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미 제가 빼놨죠.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딴 전략들과 비슷해요. 복리 39% 정도 나오고 참고로 복리 39%는 그 원금이 20년 만에 800배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800배가 된다는 거는 1억이 800억이 된다는 거고 1000만 원이 80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략을 20년 동안에 계속 따라 했으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지금 80억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물론 거래 비용이 0.5% 그게 맞는가, 실제 거래 비용이 더 높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전략은 훌륭한 전략이고요. 보시다시피 최근 20년 동안에 잘 먹히고 있습니다. 잘 먹히고 있고요. MDD는 55%,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 10년이 수익이 24%, 최근 5년이 16%, 그리고 최근 3년에 30%늘 코스피 대비 계속 초과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마이너스 2.7%, 올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쭉 보면은 얘도 2017년 빼고는 늘 코스피보다 수익이 좋았고요. 2017년이 늘 그 마의 해였습니다. 이때가 쿼트 투자가 일시적으로 가장 안 통한 해였고요. MDD를 보면은 반토막 나기 2번. 네, 아마 제 영상들, 콘테스트 영상들을 보시면은 늘 비슷한 패턴인 거를 보실 겁니다. 그 20년에 보통 반토막이 1번 또는 2번 정도 있고 20% 이상 떨어진 거는 보통 8번에서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전략은 20% 이상 깨진 게 7번 정도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2008, 9년, 18년부터 20년, 2023년, 2021년, 22년, 2006년, 2011년, 2015년 이때 다 한 번 그 20% 이상 손실을 낸 적이 있고요. 이 구간이 별로 안 좋았고 늘 아시다시피 월간 수익 중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때는 주로 2008년 10월, 2018년 10월, 2020년 3월, 2021년 11월, 그리고 2022년 6월 이때가 주로 이제 매우 안 좋았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2002년 9월과 비슷하게 수익이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 2008년 8월도 안 좋았네요. 그죠? 이렇게 안 좋았던 때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그래도 초록색이나 아주 짙은 초록색, 2005년 2월 같은 한 달에 47% 벌었던 이런 아름다운 구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보면은 이 복리 40%는 예금이 아니구나. 벌었다가 깨졌다가 때로는 심하게 깨져가지고 반토막도 났다가 여기 봐요. 반토막 1번, 2번, 와장창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이었고요. 이거를 소형주로도 돌려봤습니다. 소형주로 돌리는 거는 여기서 유니버스에서 그 커스텀에서 그 시가총액을 20% 하위로 설정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요걸로 했고요. 돌리니까 결과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 수수료를 1%로 넣었습니다. 1% 넣었죠. 1% 넣어가지고 백테스트 결과가 복리 45% 정도, 45%만 해도 이게 원금이 20년 만에 1785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MDD도 비슷하고 그리고 최근 3년, 5년, 10년 수익률을 보면은 양호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가볍게 능가했고 최근 1년, 심지어 올해도 수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얘도 2017년에 좀 아장창 망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MDD는 그러니까 50% 이상 깨진 게 한 번, 20% 이상 깨진 게 7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고요. 네, 10분위 분위도 그 계산도 약간 뽑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10분위를 뽑는 건 어떻게 하느냐? 10분위 뽑는 거는요.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해놓으시고 팩터 검증에 가가지고 뭐 분기별 리밸런싱 정도 하고 검증을 누르면은 10분위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통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뽑아봤는데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복리 수익일 겁니다. 그죠? 복리 수익. 자,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복리 수익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나옵니다. 1분위 수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분위, 3분위, 4분위 내려가는 걸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가치 전략에 가장 적합한 한 200개 기업을 계속 사가지고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고 치면은 이게 지금 수수료 0.5%를 가정해도 복리 34%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도 못하고 퍼랑 PS 이런 것도 높은 가치도 없는 애들을 투자를 하면은 정발 수익이 처참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예쁘게 계단식으로 10분위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분위 결과를 해도 MD가 높다라는 건 여기 분명히 나오고요.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죠. 최근 1년, 3년, 5년, 10년 어땠는가. 여기 보면은 최근 10년에도 1분위는 좀 별로였는데 주로 1, 2분위가 수익이 높고 그 다음에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죠. 최근 5년에도 2, 3, 4분기 최근 5년에는 조금 안 통하나? 이게 뭐야? 갑자기 전략이 죽었나? 꼼짝하다가 최근 3년 그리고 애들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 1년에도 전반적으로 이 지표가 우수하지 않은 지표들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 20년 성과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최근 20년 성과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덜 뚜렷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성장 가치 전략은 먹히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PPT로 들어가가지고요. PPT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치 지표가 4개가 들어가고 성장 지표가 4개가 들어가는데 가치 지표는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per PSR, 그러니까 이제 요거 그리고 요거 요 4개 지표를 넣었는데 꼭 이 지표를 안 넣어도 돼요. 예를 들면 PBR이라든지 딴 지표들도 막강한 지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지표를 쓰는 게 손익계산서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죠. 성과는 물론 좋고요. 어쨌든 가치 지표는 한국에서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요 4개뿐만이 아니라 딴 애들도 다 위력적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지표들이 먹히긴 하는데 위력은 조금 떨어지고요. 이렇게 제가 재밌는 전략을 계속 올리면서 이제 이 퀀트 전략을 만들 겁니다. 이게 원래 퀀트 채널이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퀀트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채널의 매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장 지표는 요 4개가 사실 탑인 것 같습니다.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종이익, 매출액.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그레이트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거 말고도 혹시 좀 그레이트한 성장 지표가 있는지 해서요. 이거는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아마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요 4개가 있고, 그래서 8개를 합치니까 위력적인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하면 된다 퀀트 투자로 나오지만 가치 플러스 성장, 가치 지표와 성장 지표를 합치는 거는 very powerful합니다. 가치주 대성장주, value investing 대 growth investing이 아니라 together is better. 그렇죠. 이게 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유행한 소통, 화합, 뭐 협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투자를 이제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퀄리티 팩터, 우량주 팩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없어도 뭐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11월 4월에 이거와 매우 흡사한 전략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내 책이고 내 전략이고 내 돈을 걸어야죠. 네 울트라 전략은 하실 텐데, 참고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울트라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이 울트라 전략보다 나은 전략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슷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 솔직히 이 전략 쓰든 저 전략 쓰든 비슷합니다. 어차피 같이 성장주를 사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이 책을 써기도 했으니까 요 전략으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영상은 왜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유익했냐.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네. 네, 그래서 동일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절과 익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지침을 줬어요. 라이언은 따라하세요. 계열주 하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이분이 최고입니다. 따라하세요.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2022년과 23년 장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누구인가? 투자의 신과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데이비드 라이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가? 그의 철학과 방법을 좀 같이 알아보죠. 참고로 그 880번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분이 신이라는 주장에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예측을 하셨는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요. 전반적으로 비관론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반등장 나오는 거를 다 귀신같이
410까지 맞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월 6일날 스파이가 410까지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월 3일날 왔네. 그러면 이제는 390부터 431까지 횡보를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물린 분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그래서 S&P가 더 이상 쫙 올라가긴 좀 어렵고 일단은 횡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은 안 썼습니다. 근데 두 권의 책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책이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 1권이거든요. 이게 80년대 말에 나온 책이에요. 자, 그 내용을 오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모멘텀 마스터스라는 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책은요, 미너비니, 라이언, 쟁거리치, 그러니까 4명의 투자의 신이 인터뷰식으로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대박책인데 번역본이 당연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화편이 좀 나오는데, 네, 이거 오늘 영상의 조회수랑 뭐 댓글 호응도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책에 대한 영상을 새로 찍을지 심화편을 또 찍을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회수 많이 높여주세요. 참고로 그 라이언은 윌리엄 오닐의 수제자였습니다. 1982년에 입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닐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4년 만에 가장 젊은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연속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 이 3년 동안에 된 수익이 1379%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잭 슈레이가 와가지고 시장의 마법사들 책에서 인터뷰를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분의 투자 철학과 방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80년대 당시에 매주 4,000개의 차트를 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후졌을 거고. 그래서 그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차트를 전부 다 집에 갖고 가가지고 하나씩 훑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식이 오르기 전에 어떤 차트 패턴을 보이는지 내 머리에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매주 4,000개를 봤다는 거는 그러면은 1년에 20만 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5년 했다고 하면은 100만 개의 차트를 본 겁니다. 혹시 100만 개의 차트를 봤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85년이 되기 전에 83, 4년에 실수를 자주 했다는데 이제 무슨 실수를 했냐 하면은 돌파 후에 그 몇 퍼센트 안에 있는 주식만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오닐과 이제 라이언이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컵 위드 핸들이라는 패턴이 있잖아요. 자, 이 패턴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핸들을 하고 이게 올라와서 돌파할 때 요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면 이게 40불이라고 하면은 한 뭐 41불 아무리 늦어도 42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옛날에는 막 45불 50불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실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수를 자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0달러 이하 주식은 피하라. 그렇게 주식이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때 돌파 매수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너무 높이 올라간 예를 들면 이때 매수하면 늦었다라는 거죠. 매수를 할 때 한 이 정도 언저리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라이언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트가 별로인 종목을 일단 쫙 걸러내고 그 남은 종목에 캔슬림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캔슬림을 모르시는 분은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시면 돼요. 최고의 주식 추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라이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상대 강도, 영어로 Relative Strength RS였습니다. 이 상대 강도는 0점에서 100점인데요. 95점이라는 거는 최근 1년 동안에 이 종목이 상승한 게 그러니까 상위 5%이다. 그러니까 그 종목 95%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95점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80 이상은 필수이고 90 이상이 좋고 99가 95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이 상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근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RS의 추세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RS가 90에서 95, 95에서 99로 가면은 이제 점점 더 가격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RS가 떨어지는 주식은 경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RS가 90인데 그거 자체는 좋은데 지난달에는 98이었는데 90으로 떨어졌다. 그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도 조만간 퀀터스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이 소속된 산업과 업종의 RS도 중요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위 25%에 들어가 있는 산업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거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업종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업종마다 최근 1년의 수익률을 딱 랭킹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5위 안에 들어가는 그 산업 안에서만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 강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것이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신 2분기 그리고 최근 5년의 EPS 성장률을 봐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EPS 스코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2분기의 성장률이 좋고 최근 5년의 성장률이 좋으면은 EPS 스코어가 높게 나오겠죠. 이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스코어를 계산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콘텐츠에 도입해야겠네. 네, 그래서 여기도 스코어가 0에서 100인데 여기서도 80 이상이어만 들어가고 90 이상이 더 좋고 자기는 이제 EPS 스코어가 99 이상인 종목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EPS 상승한 후에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 먼저 오르고 EPS가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느끼는데 실제로 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후에 그 후에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했는데 라이언의 말은 약세장인 경우에는 EPS 그 순이익이 올라도 주가가 같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오른다. 이런 주식이 많다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는 분명히 순이익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번 분기만 좋은 거겠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겠어?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그 수익을 믿지 않고 주가를 안 올리는 경향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순이익이 실제로 오른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수익이 먼저 올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캔슬링 요소들을 또 이제 하나하나 짚어 나갔는데 이제 거래 가능 주식,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한 주식 수가 몇 개인가? 주식 수가 3천만 개 이하가 좋다. 500에서 1000만 개가 있는 주식이 좋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소형주 하라는 겁니다. 소형주를 하라는 거고요. 그건 딴 책에서도 말을 해요. 소형주가 대형주로 낫다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참여한 거, 그러니까 기관이 그 보유하는 주식량이 1에서 20%가 좋다. 왜냐면 그래야지 기관이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좀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영한 기업 또는 이제 신상품, 경영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은 그런 추가 모멘텀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7,000개 주식 중에서 70개가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7개로 줄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캔슬림 얘기는 오닐이 개발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게 캔슬림이에요. 캔슬림.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M이 빠졌어요. 마켓. 그러니까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법이 뭐가 있는가? 라이언은 하락장에는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쉬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장을 주도한 그 리더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승장의 끝 무렵이다. 일단 리더 주식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수가 꺾인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ADL이 지수보다 먼저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ADL은 상승한 종목을 하락한 종목 수로 나누는 이제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DL이 먼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많은 수의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지수가 맛이 간다라고 합니다. 이거로 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라이언이. 네, 그리고 70개를 어떻게 다시 7개로 줄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슈베이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트를 다시 본 다음에 베이스 패턴이 좋아 보이는 주식을 줄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거는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박스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두세 배 오른 주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한 번 두 배 오른 주식은 그 후에 또 한 번 두 배 오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두 배 이미 올라 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두 배 오른 후에 쉬어가는 이제 저의 조정장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이때 이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요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요때 뭐 이런 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많이 올라 있고 쉬어가고 조정장을 받고 조정장에서 다시 재돌파하는 그때 이제 자기는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보다 당연히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기는 이제 7% 이상 떨어진 주식은 무조건 손절한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에 손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이분은 주식을 7개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개 주식에 맥시멈 그 총 자산의 7분의 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분의 1 들어가면 14%인데 거기에서 또 7% 하락하면은 손절을 한다라는 건데 그 경우에 그럼 이분은 총 자산의 1% 미만으로 이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최악의 경우 가장 많이 깨져도 총 자산의 1% 이상은 한 번 트레이딩할 때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런 말도 하죠. 많이 버는 주식은 6에서 12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그저 그런 애들은 3개월 정도, 그리고 루저들 안 오르는 놈들 2주 내로 정리를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승률은 50% 정도이다. 근데 몇 개 종목이 두세 배 오르는데 거기서 수익을 다 낸다. 작은 손절들을 그걸로 만회하고 남는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100번 투자해서 50번은 실프로 미만으로 깨지고 그 50번은 돈을 버는데 그 중에서 두세 배 오른 놈이 몇 개가 있으면은 그 작은 손절한 거를 전부 다 만회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상식적으로 7% 이제 손절을 했다. 그럼 7%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2배를 벌면은 그 손절 14배 한 거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7% 곱하기 14가 98%고, 이제 2배가 100% 버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익절할 때는 오르는 거는 그냥 냅두고, 다시 이제 박스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 그때 익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과 익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지침을 줬어요. 라이언은. 따라하세요. 계획조 하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이분이 최고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주식이 16달러와 20달러 내에서 이렇게 그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 그럼 당연히 라이언은 21 돌파할 때, 그 20 박스권을 돌파할 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21일 때 돌파할 때 샀는데 다시 주식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박스권에 들어가서 19.75까지 내려오면 난 최소 포지션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데 이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21대 매수를 하는데 이게 다시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20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16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라이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19.75에 그냥 다 싹 정리해버린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은 7% 손절도 사실 거의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박스권 돌파할 때 샀는데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그냥 절반 이상을 정리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첫날에 돈을 벌었는가? 이게 이제 이번 전체 거래 돈을 벌까 안 벌까 알려주는 가장 훌륭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첫날부터 돈을 버는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손실이 나면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박스권 돌파할 때 샀는데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절반 이상을 정리해버린다. 굉장히 훌륭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신고가 주식만 사거든요. 네, 그걸 물어보니까 야, 추락한 주식을 사면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을 달성하면 팔 거잖아. 이거죠. 그래서 주식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 샀는데 그러면 이때 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올라갈 때 이때 물린 사람, 요때 물린 사람, 이때 물린 사람, 이때 물린 사람들이 다 그때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려간 놈이 다시 올라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신고가 그 이때 매수를 하면은 물린 사람이 없다 이거죠. 위가 열려 있다 이겁니다.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신고가에다가 거래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곧바로 매수를 한다. 이게 신고가 돌파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때 매수를 하고요.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파하고 조정 받을 때 요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돌파 후에 곧바로 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 중에는 거래량이 낮은 것이 좋다라고 해요. 왜냐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높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서 도망간다는 거니까 그거는 안 좋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닐과 선생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거예요. 퍼가 너무 높은 주식은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퍼의 그 한 배에서 2배 정도가 되는 주식 위주로 사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커스피의 퍼가 12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한 퍼가 12에서 24 정도 되는 주식을 사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닐 같은 경우는 퍼는 중요하지 않다. 야, 퍼 40, 50, 60짜리 주식도 사도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이언은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기서 반박을 살짝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오닐과 라이언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초보한테 주는 조언은 당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트레이딩 다이어리를 쓰라라고 합니다. 매수와 매도한 이유를 적고 나중에 그 매수와 매도한 이유를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본인이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다이어리를 검토를 해가지고 본인이 83년, 84년에 뭘 실수를 많이 했나 그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최대 실수는 베이스에서 너무 오른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30불을 돌파를 했으면 31불에 사야 되는데 막 35불, 40불에 샀다 이거죠. 그게 이제 실수였고 그리고 82년, 83년에 살짝 하락장이 왔는데 그때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했다. 그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다라는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은 오닐 다바스 리버무어. 한마디로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추천한 책이 다 똑같아요. 네, 오닐 다바스 리버무어. 왜냐면 아직은 시장의 마법사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마법사 인터뷰를 하고 그 책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것은 시장을 통해 배울 것이다. 책도 다 좋은데 시장에서 진짜 거래를 하면서 가장 많은 걸 배울 것이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요약. 신의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네, 차트가 중요하죠. 이게 모든 펀더멘털을 능가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놈이 이게 이미 쫙 오른 놈이 조정을 받은 후에 조정에서 재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상대 강도가 중요하다.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놈들이 최고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상대 강도의 가속도가 붙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EPS,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 2분기, 최근 5년에 EPS 성장률을 유심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분은 중요한 거는 승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깨지는 주식에서 요것밖에 안 잃고 벌 때는 2~3배까지 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떼돈을 버시고 3년 만에 1479%를 버신 거예요.
이거죠.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유익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주식시장에는 반토막 이상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미국 주가지수 ETF 적립 투자,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이 영상이거든요. 자극적이죠, 처음부터.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글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스파이나 QQQ 등 미국 주가지수 ETF만 적립식으로 사 모으라라는 그런 조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레버리지로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뭐 2배, 3배 레버리지로 하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최근 10년 동안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정말 고르게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11년 동안에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게 2021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또 쫙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한 기간이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제대로 떨어진 거, 스파이가 제대로 떨어진 거, S&P 500이 제대로 떨어진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이거를 아실 만한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추측되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 근거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꼭 워렌 버핏의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죽으면은 그러니까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단기 채권에,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S&P 500이 언젠가 반토막이 되고 그리고 20-30% 정도 깨지는 거는 굉장히 무수히 많이 올 거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분이 이걸 70년, 80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반토막이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70%가 된 후에도 언젠가는 최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젠가는이 10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워렌 버핏의 생각이고요. 자,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자, 일단 우리는 미국 주식 10% 정도만 깨져도 엉엉 웁니다. 그리고 막, 안 돼. 이거 계속해도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이와 QQQ에 적립 투자를 하라. 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이거든요. 반토막은커녕 한 달에 10%만 깨져도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스파이 QQQ에 또는 심지어 레버리지 상품은 스파이 QQQ가 10% 깨지면은 레버리지 상품 20% 30% 깨지거든요. 여기다 적립식 투자를 한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현금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쉽게도 대부분 투자자는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투자 자금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순간은 대하락장과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대하락장이면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잘린다 하더라도 내 연봉이 더 이상 안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자영업자면은 수입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꼭 이럴 때 사람이 또 목돈이 필요하죠. 아빠 나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는 내가 결혼해야 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 집이 집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돈을 빼야 써야 되는데, 자, 근데 하필 그때 막 MDD 50%, 70%를 쳐맞았어. 네, 그러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MDD를 쳐맞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때 당장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네, 이런 게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죠. 참고로 과거 20년 S&P 500과 나스닥의 실질 수익률과 MDD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실질 수익률은 뭐냐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제하고 S&P 500의 실제로 가치가 상승한 거를 보는데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최근 20년 동안에 스파이 S&P 500이 겨우 복리수익이 5.3%밖에 안 되고 나스닥도 5.6%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놀라셨죠. 그렇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야, 복리 15%? 그런 거 왜 하냐? 그냥 10년 동안에 그냥 나스닥과 S&P 500 ETF만 사면은 복리 15% 당연히 나오는 건데 왜 그런 걸 왜 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근 그 10년 동안에는 그 이 두 지수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2000년부터 보면은 물가 상승률 제약은 5%밖에 못 벌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 3년에 걸쳐가지고, 80%가 깨집니다. 요때가 이제 만불이 12,000불이 되었다가 여기서 2268불이 됩니다. 쫙 빠지거든요. 이게 바로 그 80%짜리 MDD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 뭐 중앙은행이 망아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주식시장에는 반토막 이상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무조건 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단 언제 올지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언젠가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네,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50년 를 한번 보면은, 자,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보면은, 자, 10년을 버텨도, 네, 미국 주식 시장의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나오네. 자, 2000년부터 이제 이때 우리가 나스닥에 들어갔다고 치면은, 우리는 3년 동안 이렇게 쳐맞는 겁니다. 마이너스 80%가 돼가지고, 자, 이거를 통해서 다시 본전을 회복한 게 언제인가? 네, 그 실제 기준으로는 2017년이고, 예, 그냥 돈 기준으로는 2014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전 회복할 때까지 정말 10년, 1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미국 시장 얘기예요. 한국 시장이 아니요. 미국 시장이요. 네, 그리고 1970년대 이때 이제 그리고 2000년대 미국 주식의 실질 수익 총 실질 수익입니다. 10년 동안 내내 마이너스였고요. 물론 80년대, 90년대, 2010년대는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2010년대에는 네, 좀 내놓으라 할 주식시장 19개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이 늘 1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00년대는 17개 중에서 13위, 90년대 꽤 좋았습니다. 거의 1등을 했죠. 80년대는 또 그저 그랬고요. 70년대에도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장기 투자는 미국에 하자.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헤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 순위들을 보시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도 70년대, 80년대 1위, 2위 해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90년대에는 한국이 꼴등이었죠. IMF 때문에 개 털렸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한국을 압도했고, 20년대 또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어요. 2010년대에는 미국이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네, 이렇거든요. 자, 이거를 봐가지고, 이제 좀 주식 역사라는 걸 보면은, 네, 그 최근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과거 10년이 미래 10년이 계속된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2020년 실질 수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반 아니요. 보시면은 여기, 자, 3번은 좋았고, 2번은 안 좋지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 보통은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미국 주식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은 여기 와 있거든요. 자, 이게 그 1900년부터 지금까지 그 미국 주식의 이게 얼마나 비싼가를 이제 퍼 비슷한 지표로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것보다 더 비쌀 때가 있었죠. 이게 바로 2000년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비쌌을 때,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렇게 쳐맞았고요. 2006후에 마이너스 80%가 되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S&P,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실질 수익이 2000년대 마이너스 27%였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1929년, 요때도 굉장히 미국 주식이 비쌌거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쌌습니다. 자, 그런데 1929년에 이때 바로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마이너스 90%를 찍습니다. 미국 전체 주식이요. 뻑 했거든요. 네, 여기 나오네. 1930년대 전체 수익이,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12%였는데, 1930년부터 1933년까지의 수익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90% 쳐맞은 거고요. 네, 2000년대도 그저 그랬습니다. 사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말이 있거든요.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말인데, 이게 투자 역사상 가장 비싼 말입니다. 네,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긴 해. 요즘 황주식, 요즘 인터넷, 디지털 주식은 말이야. 그 자산과 수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형자산이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따위라는 건 없는 거고요. 자,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지금 내는 수익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네, 요약. 여기서 이제 주가지수 ETF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주가지수 ETF 매수 보유 또는 적립식 투자.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답변도 무지하게 식상합니다. 정적자산 배분, 동적자산 배분. 정적자산 배분은 348, 353, 동적자산 배분은 580, 585. 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동적자산 배분은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씨는 모멘텀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미국 주식 꾸꾸라지면은 저는 거의 재빨리 빠져나갈 겁니다. 장기 투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 여기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들어가는데 주식에는 미국의 포지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개발도상과 분산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식만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채권과 실물 자산이 같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적 자산 배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멘텀을 따라가지고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모멘텀이 꺼지면 재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로 나스닥 마이너스 80% 전버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상승 모멘텀 때문에. 그럼 이렇게 신문을 받아도 네가 QQQ에 장기 투자하면은 풀어주겠어. 저는 never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이번 영상 욕은 먹겠지만 굉장히 유익한 영상입니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왠지 이번 영상에는 싫어요가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까짓 것 뭐 어때? 싫어 눌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근데 투자의 기본은 손절이다. 당신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자 99%가 망한다. 이 영상은 참고로 어그로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전략이 별로라서 투자에 망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종목을 선택을 잘못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리스크 관리 이게 부실해가지고 골로 가는 겁니다. 자, 미너비니 책 내용을 보죠. 이겁니다. 참고로 미너비니가 누구인가 808번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냥 짧게 말하면은 투자의 신과 아마 가장 근접한 사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추천서를 자그마치 데이비드 라이언이 작성을 했습니다. 라이언은 84년부터 86년에 US 인베스팅 챔피언이었고요. 미너비니는 97년 그리고 2021년 그거를 두 번 했습니다. 라이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가진 투자책은 상당히 적다. 대부분 책은 별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은 모든 투자자가 읽어야 할 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번역본은 아직 없는데 지금 어떤 출판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Trade Like a Stock Market Wizard라는 책이죠. 자, 그리고 라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마 투자자가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은 마지막 두 챕터이다. 리스크 관리를 정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영상 두 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초급 버전이고 나중에 또 중급 버전이 있어요. 자, 이 책에는요. 그 마지막 두 챕터에는 뼈 때리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충격적일 정도인데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죠? 그러면 진짜 무조건 망합니다. 진짜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 99%는 이거를 모르거나 안 지켜서 진짜 망하는 거고 상위 1%는 여기 있는 내용을 알고 실행합니다. 자, 잭 슈베이거가 시장의 마법사 책에서 인터뷰를 했죠. 미너비니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면 미너비니가 5년 동안에 한 33,000% 정도의 수익을 냈고 연 220%를 벌었거든요. 자, 그래서 성공 투자의 열쇠로 손절에 대해서 미너비니가 굉장히 오래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듣더니 잭 슈베이거가 야 잠깐만 있어 잠깐만 어이 마크 야 너무 좋은 내용인데 모든 시장의 마법사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너 혹시 다른 거 할 말 없니? 하니까 마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잭 당연하지 임마. 당연히 걔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 너 지금 시장의 마법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시장의 루저들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야 우리는 손절을 잘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겨 들으세요. 시장의 모든 마법사들은 손절을 잘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떨거지 루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루저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손절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고, 막 미너비니는 책에서 어떤 샘플을 떠오르냐 하면은 본인이 옛날 어렸을 때 가라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신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점프도 하고 뭐 공중 제비도 돌고 별거 다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마스터가 딱 보니까 쟤는 기본기가 하나도 없군 해가지고, 어이 막 일로 와봐, 야 너 제대로 한번 서봐 해가지고 그 기초 자세를 취하도록 했대. 이렇게 서는 거 이렇게 딱 했고, 딱 서는데 갑자기 다리를 팍 쳐가지고 마크 미너비니가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넌 지금 공중 제비 도는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서는 법부터, 제대로 서는 법부터 배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마크가 그거를 평생 새겨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근데 투자의 기본은 손절이다,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 이 데이비드 라이도 트위터가 있고 여기서 가끔 글을 올리시거든요. 이것도 주옥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식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살 겁니까? 자, 사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게 꽤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최근 분기 어닝을 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어닝 컨센서스가 떨어졌고 경영진도 쏘리 우리 내년에 많이 못 볼 거예요 호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 하락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회사 오성전자가 있거든요. 얘는 뭐 어닝 쇼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굉장히 잘 나가는 우량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사성전자를 살래요? 아니면 오성전자를 살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오성전자를 살 겁니다. 왜냐면 사성전자는 최근에 망쳤잖아, 어닝을. 자, 왜냐면은 사성전자는 실적 악화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오성전자는 지금 아무 나쁜 뉴스가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오성전자를 살 거거든요. 근데 당신이 며칠 전에 사성전자를 사가지고 10% 하락을 얻어맞았다 하면은,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이 사람은 사성전자를 팔고 오성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못한다 이겁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사성전자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요. 빨리 팔고 오성전자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미너비니는 혀를 차면서 이 말을 하죠. 야, 네가 지금 돈을 A 주식으로 벌든 B 주식으로 벌든 뭔 상관이니? 도대체 사성전자는 루저라고 이제 만천하에 알려졌잖아. 그걸 극복해야지 주가가 오를 건데 왜 그런 루저로 알려지지 않은 오성전자로 갈아타지 않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성전자를 손절하고 오성전자로 가라는 거죠. 자, 손절의 수학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개 예를 들었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5% 깨지면은 5.26% 수익을 나면은 다시 본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00원이 90원이 되잖아요. 그럼 90원을 11% 수익을 내야지 다시 100원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우리가 반토막 나잖아요. 반토막 나면은 100원이 50원 되는 거니까 그게 두 배가 돼야지 다시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손실이 30% 넘어가면은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계좌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30% 깨지면은 43%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토막 났으면은 두 배를 내야지 본전에 가는데, 아니 두 배 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반토막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실이 더 커지면은 더 이상 완전히 회복 불가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2년 동안 50%를 벌고 3년차 50% 깨진다. 그러면 굉장히 굿딜인 것 같잖아요. 굿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2년 벌고 1년 깨졌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요. 100원이 150원이 되고 225원이 되고 그 다음에 112원 50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12.5% 번 거니까 연봉리 수익은 딱 4%예요. 딱 4%. 그래서 50% 벌고 50% 벌고 50% 깨지면은 연봉리 수익이 4%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첫 해 깨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해 벌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초등학교 수학을 반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먼저 깨지고 언제 버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70%를 벌고 다음에도 70%를 벌고 그리고 세 번째 70% 깨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총 13.3% 손실을 보는 거고, 이 연봉이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벌고 1년 깨지잖아요. 그럼 돈을 거의 못 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벌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본인도 30년 동안 이제 시장에서 나름대로 많은 걸 깨우쳤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이 201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지금 그게 40년으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마크 미너비니가 말하는 시장에서 큰 손실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변하기 전에 팔아라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변하기 전에 팔아라. 야, 이거 랩해도 되겠다. 랩.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변하기 전에 팔아라. 이런 거요. 자, 그래서 당신이 주식 투자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이 내용은 무조건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 투자를 하든 차트를 하든 펀트를 하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투자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모든 큰 손실은 10% 손실로 시작을 한다. 근데 그 손실이 50% 손실의 시작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10%때 빨리 자르고 나가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인도 80년대 수익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본인은 참고로 80년대 돈을 벌지 못하고 90년대부터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한 거를 실제로 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대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벌 때는 이렇게 벌고, 네, 그리고 깨질 때는 이 정도 깨졌다라고 하는데, 잠깐 여기서 손절을 도입해가지고 매번 10% 깨졌다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로 12% 손실을 봤는데 이렇게 모든 손절을 10%에서 잘랐다고 가정을 하니까 80% 수익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깜짝 놀랐다고 하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잘못 계산인가? 여러 번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이 계산이 맞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손절을 안 해가지고 얘가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본인의 이제 수익 그래프를 분석을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손실을 안 당했고 10%만 깨지고 손절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본 거죠. 네, 그냥 이런 겁니다. 자, 이 미너빈이 이 사람의 승률도 50% 미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벌지 하는데, 이렇게 팔 때는 조금만 깨지고 벌 때는 크게 벌기 때문에 50% 미만의 승률로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자, 신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승률이 50%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은 야구만 보시면 됩니다. 야구도 4할 타자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3할 타자 그리고 3할 중반 정도 타자면은 거의 탑급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승률도 50%니까 당신이 틀렸으면 그걸 인정하라라고 하는데, 틀린 거 어떻게 아는가? 간단하죠. 주가가 떨어지잖아.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당신이 샀을 때 종목 선정을 잘못했든지 매수 타이밍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시장이 거지 같은 데 들어갔든지 뭐 세 개 중에 한 개는 잘못이 분명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주식을 사고 15% 20%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한다라는 거를 미리 알았다라면은 당신은 주식을 샀겠습니까? 당연히 안 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자는요,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빨리 골로 가는 자입니다. 네, 하수 중에 하수죠. 모든 거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게 투자를 하면은, 특히 종목 투자를 하면 감정적 애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개도 아니고 애도 아닌데 주식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연구도 나름 했고 재무제표도 보고 상품도 알아보고 내 시간과 돈도 투자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애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애가 하락하면은 얘가 왜 조만간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막 찾아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의견은 시장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The verdict of the market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다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아무리 잡 이유를 찾아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장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것이 be right, 내가 맞았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자존심 따위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실수가 진짜 실수가 되느냐? 다시 한번 미너비디도 승률이 5할 미만입니다. 10개 주식을 사면은 5개 이상은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너비니도 강조를 하는데 절대로 손실이 한 번도 없는 투자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틀리는 거, 돈을 잃는 거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잃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얼마 벌지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200% 올라주면은 땡큐 그거 먹는 건데 내가 얼마나 깨질지는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손절을 5% 10%에서 하면은 나는 5% 10% 이상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거죠. 네, 그냥 시장이 떨어진 대로 질질 냅두고 나서 시장을 블레임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투자자가 잘못한 거거든요. 아니, 손실이 작았을 때 잘라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왜 하냐, 왜 안 하냐 이겁니다.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손절을 못 하는 거를 정신병이라고 사실 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손절 못 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병에서 빨리 나와야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수많게 많이 봤죠. 이제 어디다 물린 다음에 이 기업은 안 망할 거야. 장기 투자하자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또 미나빈이가 싸대기를 세게 때립니다. 미나빈이도 이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안 망한 기업, 오케이. 기업이 안 망했어. 인정했는데 이 기업이 70% 하락하고 본전만으로 하는데 10년 걸리면 어디다가 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73년에 고점 후에 70% 하락했고 11년 후에 본전 만회가 가능했다. 맥도날드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70% 하락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 망할 기업이라고 했는데 엔론, 제너럴 모터스, 리만 브라더스 이거 전부 다 한때 우량주였는데 주식이 마이너스 10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한국 주식이거든요. 자, 누군가 2012년 3월과 2022년 3월 주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이게 당시 한국 톱10 주식이었어요. 삼성전자부터 삼성생명 10개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만 좀 유의미하게 올랐고 나머지 애들은 매우 매우 비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이 1억 200만 원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3월 데이터입니다. 3월 데이터. 지금은 9월인데 이제 이 이후에 주가 지수가 2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요 1억이 아마 한 8천만 원 얼마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 삼성전자도 지금 7만 원이 아니잖아. 5만 얼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에휴. 요약을 하면요. 자, 손절하는 자는 지금 시장의 마법사가 아니라도 잠재적으로 시장의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자는 그냥 시장의 루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크 미나비니가 세게 말했지만 이 말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전 솔직히 아직도 퀀트를 안 하는 비퀀트 투자자, 손절 못하는 투자자 둘 다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투자라는 게 야구 선수의 타율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단 내리는 놈은 빨리 판다는 전제하에 3할 타자라도요. 나머지 70%를 빨리 손절을 하고 그 나머지 30%로 많이 벌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얼마 벌지는 시장이 정하지만 얼마 깨질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필요하면요. 여러분 직장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체스에서 늘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고 뭐 그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제발 안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자존심이 필요가 없어요. 아유 그냥 장이 떨어졌다 하면 그럼 내가 틀렸네 하하 하고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스크 관리 이제 우리 마인드를 이제 제대로 배웠고요. 다음 탄에는 리스크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미너비니가 꽤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최근 영상 중에서 제일 유익했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주식 영상들 참 많죠. 그냥 이 영상 한 개로 다 끝내버리시죠. 주식 초보들 일로 모여라. 일단 목표부터 정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에 한 15분 정도 투자를 하고 연복리 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최대 손실이 15% 이하인 기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거를 보시고 난 투자를 엄청 자주 하고 싶어. 나는 45%는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른 영상도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거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에는요.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기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월드클래스 파스타를 만들고 싶으면은 월드클래스 그 셰프한테 레시피를 훔쳐와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투자에도 그런
레시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레시피를 따라하면은 성과가 좋습니다. 조기 축구 선수를 한다면은 1부 리그 선수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 투자는 가능합니다. 사기처럼 들리지만 가능하고요. 연봉이 15%면은 프로 투자자들 중에서도 상위 1%에 들어갑니다. 소위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 중에서 99% 이상은 절대로 연봉이 15% 이상을 달성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은 전략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건 유식한 말로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 전략, 이 레시피가 실제로 시장에서 먹혔는가, 이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성비. 성과는 매우 좋고 이거를 배우는 시간은 굉장히 적게 들고 나중에 종목을 뽑는 것도 시간이 무지하게 안 듭니다. 그래서 투자에 투입하는 시간이 매우 적고 성과는 좋고 투입 시간이 적으니까 가성비가 높다. 자,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실 거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퀀트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퀀트 투자의 기초는 자산 배분이죠. 일단 우리가 많이 벌기 전에 안 잃는 방법부터 배워가야 됩니다. 그냥 아래 표를 외우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경제는 시나리오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좋고, 두 번째는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나쁘고, 세 번째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는 좋고, 네 번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는 나쁘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시나리오별로 잘 나가는 자산군과 못 나가는 자산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제는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주식과 채권이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달러화는 많이 올랐죠. 킹 달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도 꽤 선방을 했고요, 올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시나리오 2에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1번으로 튈지 3번으로 갈지 4번으로 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달러화를 통으로 다 사버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측은 못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간에 이렇게 4개 나눠 투자를 하면은 여기 올라가는 자산군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완전히 망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주식은 경제가 좋으면 기업이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요. 채권은 물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실물 자산은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 가로에 000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가끔 연준이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하면은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원래는 안 올라야 되는 주식과 실물 자산도 나란히 같이 오른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달러는 위기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별로 안 좋을 때 보통 강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주식, 채권,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원화 달러화에도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실물 자산이 있는데 주식이 35%, 채권은 50%, 그리고 실물 자산의 15%를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보시다시피 한국, 미국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화에도 분산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적을 한번 보면은 오호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회색 라인이 한국형 올레더 전략인데 보시다시피 20년 동안에 아주 무난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연봉리 수익이 거의 8%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MDD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이 전략이 9% 깨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 돈을 전혀 못 벌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이 났는데 그 후에 10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미국 주식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한 2011년까지 꽤 좋았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 한 방 떨어졌지만 꽤 좋았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둘 다 굴곡이 있었습니다. 많이 깨졌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자산 배분, 한국형 올레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상향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가 한국형 올레더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사 천국 50지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한국형 올레더를 할 때 다시 한번 보면은 비중을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1년 정도 기다리고 그리고 1년 후에 비중을
다시 맞춰주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여기서 많이 올랐다 하면은 비중이 좀 커졌겠죠. 그리고 뭐 골드가 떨어졌다, 금이 떨어졌다 하면은 금 비중이 떨어졌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금 비중을 늘려서 다시 이 비중을 맞춰준다.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주식이라는 놈은요, 11월, 4월에 수익이 엄청나게 높고 5월, 10월에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 시장인데 우리가 11월, 4월에만 열심히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포트폴리오가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반대로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지렁이도 이런 지렁이가 없습니다. 정말 수익이 안 좋았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비슷합니다. 11월, 4월의 수익은 대단히 좋았고요. 5월, 10월의 수익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미국 주식은 살짝 그래도 지렁이가 올라가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땠는가? 이 썸머가 5월, 10월이고 그 윈터가 11월, 4월인데 보시다시피 11월, 4월의 수익이 5월, 10월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89년에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만까지 뚫었는데 지금도 아직 3만을 못 뚫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한 잃어버린 10년 정도 겪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 10월에 투자하는 길은 당연히 일본에서도 패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 파란색이 기존 한국형 올레더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게 11월, 4월에는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5월, 10월에는 주식 비중을 좀 내린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연봉 수익이 조금 늘어나고 MDD는 오히려 조금 축소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비중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4월에는 7.5%를 추가해가지고 25% 그리고 5월, 10월에는 7.5%를 줄여가지고 10%로 투자를 했고 이제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는 7.5%를 추가해가지고 32.5 그리고 11월, 4월에는 7.5%를 줄여가지고 17.5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별주에 좀 넘어가 봐야겠죠. 개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한국에서는 소형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한 소형주만 빼도 연봉이 45% 정도를 벌 수 있고 이상한 소형주라는 건 여기서 적자 기업이나 관리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증권거래소에서 이거는 좀 위험한 주식 같아. 이거 투자하는 게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는 좀 이제 부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싹 다 고려 대상에서 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요게 이제 한국 기업을 이제 10등분 해가지고 가장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그 평균 수익이거든요. 연복리 45%입니다. 반대로 대형주는요, 연복리 수익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참고로 45는 9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6배 높은 거를 5배구나. 5배 정도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도대체 왜 개인이 대형주를 하는가? 시가총액 하위 20% 아닌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소형주가 평균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소형주는 망한다. 근데 사실 관리 종목과 적자 종목만 빼어도 사실 잡주 소형주들은 상당 부분 많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3대 편견 두 번째, 소형주는 듣보잡이다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듣보 기업들이 알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저평가되었고 성장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업들이 잘 알려졌으면은 이렇게 저평가돼서 싼 가격에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세 번째 편견,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제가 몇 억까지 넣는 거는 정말 쉽고요. 거래 비용이 별로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 소형주, 그러니까 한국 시가총액 하위 10% 기업에만 60억을 투자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십억 투자하는 분도 여러분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별주 투자는 또 성장 가치주의 매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매출, 매출 총익, 영업이익, 순위 요 순서로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그리고 거기서 영업외 이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고 거기서 세금을 낸 후에 남는 돈이 당기순이익. 아마 회계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4개 핵심 지표들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매출총익,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들이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4개가 저평가 지표이고요. 가치 지표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성장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요 8개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8개 지표들의 각각 순위를 계산을 합니다. 한국인 기업이 2,200개가 있으니까 그 기업들의 각각 PSR, PGPR, 포어퍼, 그리고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의 순위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평균적인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8개 과목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등수를 매기고 그 평균적인 등수가 가장 높은 친구들이 전교 1등, 2등, 3등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식에서도 전교 1등부터 20위를 뽑아가지고 그 얘네들의 계속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겁니다. 다 연복리 수익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익입니다. 그 개별주 퀀트 투자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퀀터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책이나 유튜브 블로그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투자 아이디어를 계량화하고 그리고 그 팩터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팩터로 전략을 만든 다음에 성과를 백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전략이 잘 먹혔냐 안 먹혔나. 네 번째는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을 찾고요. 다섯 번째는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주기적으로 1번부터 4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직접 하면은 되고요. 한마디로 HDS, MTS에 들어가가지고 이 4번에서 뽑아낸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동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퀀터스에 위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들으시면은 하나도 이해를 못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워렌 버핏의 선생이기도 하고 가치 투자와 퀀트 투자를 동시에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100년 전에 뛰어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에요. 그 안에 저퍼, 저PBR, 그리고 고배당 주식을 사거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100년 전에 쓴 그 책에 있는 전략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통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백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퀀터스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들을 백테스트를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국 시장에서 눌러보고 보면은 기본 필터가 6개가 있어요.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필터를 다 눌러가지고 다 제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소형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필터가 있어요. 일단 필터 없애다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필터 추가하기. 보면은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팩터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퍼, PBR, 그리고 배당 수익률 요 세 개의 필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뭘 하냐면은 퍼와 PBR와 배당 수익률에 각각 순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수를 매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원래 전교 1등을 뽑을 때 국영수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가장 높은 애가 전교 1등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교 20등까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 20등까지 1등부터 20등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하고 거래 비용이 0.5%라고 하겠습니다. 소형주는 아무래도 거래할 때 여기저기서 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그냥 쳐볼게요.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구간은 분기에 한 번. 왜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 번 시험을
보잖아요. 예, 주식시장도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번 종목을 뽑아가지고 정규 1등부터 20등을 새로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갈아 끼우는 거죠. 이거를 20년 동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그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한국 소형주 내에서 저퍼, 저PBR 그리고 고배당 주식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투자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결론이 나왔고요. 자, 연복리 수익률이 36% 정도로 나왔습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그렇게 하면 20년 만에 그 우리의 원금이 530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략이 쭉 밑으로 가보면은 2008년부터 9년까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53% 손실이 났고, 그리고 20% 이상 깨진 구간도 이렇게 한 6번 정도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20% 이상 큰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2017년 그리고 2020년에 그 주가지수, 그러니까 커스피, 벤치마크보다 수익이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 보면은 한 달에 27% 손실이 나고 16%, 14%, 12% 이렇게 큰 손실이 나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20년 동안 이 전략을 끝까지 버텼으면은 내 원금이 530배가 되었지만 중간에 좀 어려운 구간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이 전략을 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퀀터스에 가가지고 포트폴리오 추출에 들어가서 그쵸, 한국 시가총액 하위 20% 다음 퍼 PBR 배당 수익률 좋아 잘 들어가 있고 다음으로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기업 20개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래서 포트 추출을 누르면은 이렇게 답변이 곧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지금 이 기업들이 한국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 중에서 퍼가 낮고 PBR가 낮고 배당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창 스틸부터 성도 ENG까지 이런 20개 기업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우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기량화했죠. 저퍼, 저PBR, 고배당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검증된 팩터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백테스트 했죠. 연봉이 35% 이렇게 백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맞는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퀀터스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 1번부터 4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HTS나 MTS 들어가가지고 종목을 실제로 사야겠죠. 물론 이것도 내년부터 자동 매매가 도입되면 이것도 퀀터스한테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략 아이디어를 갖고 계량화를 하고 전략을 백테스트하고 종목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는가? 자, 일단 11월, 4월 비중과 5월, 10월 비중이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4월은 주식 비중을 높이고 5월, 10월에는 채권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낮추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ETF에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은 굳이 코덱스 200 이런 ETF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성장가치 소형주 전략 이런 게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형 포트폴리오로 자산 배분을 하고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 추가, 5월, 10월에는 축소, 주식 비중은 퀀트 투자 전략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연봉 이수익이 16% 정도 나왔고 MDD가 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겨우 6%밖에 안 잃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죠. 연봉 이수익은 15% 넘어가고 MDD는 15% 아래이고 이런 위대한 전략이 존재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결론 퀀트 투자를 합시다. 첫 번째, 자산 배분. 한국형 올레더로 최대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켓 타이밍. 11월, 4월 주식 비중 확대, 5월, 10월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세 번째, 개별주는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가 바로 황금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번 투자해가지고 게으르게 부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른 백만장자, 게으른 자가 부자가 되는 법,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되는 공식 설명드렸고요. 이 모든 건 좀 더 자세하게 이 책을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익했어요. 최소한 클릭수가 10만 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일단 많이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